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안을 받을 용의가 있다면서 열흘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고, 한 대표는 임성근 사단장 로비 의혹을 제기한 이른바 제보 공작까지 포함해서 진행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이 사석에서의 발언을 인정했습니다. 정 후보는 또 이재명 8위 척결이 당내 혁신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해서 전당대회 이후에도 화장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포커스 나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나이트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의 열대야가 26일 연속 이어지면서 118년 만에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앞으로 열흘 정도 더 지속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티켓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한 건 사건 고발 4년 만에 처음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진정성이 없다면서도 제보 공작 의혹 포함 여부 등까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배추 한 포기 값이 6천 원을 넘는 등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축량을 방출하고 추석 전 사과와 배 공급도 늘릴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 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21번째 거부권으로 두 법안은 국회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연일 30도가 넘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무려 118년 만에 서울의 열대야 연속 기록도 새로 세워졌습니다. 더위로 잠 못 드는 시민들은 오늘도 밖으로 나와서 열기를 식히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뜨거운 여름밤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해가 지며 낮보다는 더위가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후덥지근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등줄기에 땀이 흐를 정도인데요. 밤거리 시민들도 저마다 손에 차가운 음료나 차가운 음료수를 들고 더위를 식히는 모습입니다. 너무 더워서 낮에는 못 나오고 밤에 이렇게 나와서 놀고 있어요. 음료수도 꼭 사야 되고 선풍기도 들고 다녀요. 이번 여름이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제일 습하기도 하고, 온도도 많이 높은 것 같고, 제일 더운 여름인 것 같습니다. 8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폭염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서울은 지난달 21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27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장기간의 열대야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열대야 기록도 새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인천도 열대야 연속 일수가 오늘로 25일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부산도 밤사이 열대야를 또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23일째입니다. 주말에도 가마솥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수도권, 강원 내륙, 충청, 호남 등지에 때때로 소나기가 쏟아지며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는데 올여름 누적 환자는 2,600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상청은 최소 처서가 있는 다음 주까진 더위가 가시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간 경험하지 못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이니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118년 만에 이런 이상기후는 특히 채소나 배춧값까지 올리면서 서민 밥상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하순부터 배추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폭염 속에 시장이 한산합니다. 상인들은 시들까 봐 채소를 밖에 꺼내놓지도 못합니다. 배추는 더우면 알이 안 차서 좋은 물건 떼오는 것도 힘듭니다. 양이 워낙 없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또 농사도 지금 못 짓거든. 지금 이 날씨에
이제 애들 개학하고 나면 이제 그게 더 문제지. 이제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예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지역도 적고 이른 추석에 9월 초 출하 물량이 집중되다 보니 올해는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이 6.2%나 줄었습니다.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추값이 다락같이 올라서 상품 기준 도매 가격이 한 포기에 6,400원이 넘어 한 달 전보다 77%, 지난해보다 69% 올랐습니다. 소매 가격의 경우 한 포기에 평균 6,100원, 무도 한 개 3,000원이 넘었습니다. 열무도 1kg에 5,000원에 육박했습니다. 모두 한 달 만에 20% 넘게 올랐습니다. 과일은 비싸도 안 먹어도 살지만은 야채랑 밥은 안 먹으면 안 돼요. 좋은 건 나오지도 않고 날씨가 이러니까 한 30% 정도 올린 것 같아요. 안 올리고 그냥 내가 적게 번다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편해요, 오히려. 무더위가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강릉 안반대기 고랭지 배추는 다음 주에나 출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2주 정도가 배추값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우, 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 무 등 채소류는 비축 물량 방출, 조기 출하 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습니다. 사과, 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하고 전통시장, 유통업계와 연계를 통한 할인 행사도 준비하겠습니다. 요즘은 태풍도 10월 초까지 북상하곤 합니다. 이상기후 속 사과에 이어 배추값이 서민 가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최근 코로나 발생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속속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에 걸린 학생은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여름방학을 마치고 하나둘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은 폭염에 당분간 에어컨을 켠 채 수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코로나가 큰일입니다. 이미 개학 전부터 어린이들 사이에 코로나 확산이 심상치 않았는데 학교와 학원에서 거의 온종일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유행이 커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각 지방교육청은 급하게 방역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시설물 소독 등 방역에 25억 원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또 확진된 학생은 등교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습니다. 코로나는 법정 전염병으로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은 인정됩니다. 다만 격리가 의무가 아닌 만큼 등교 중단을 학교가 강제할 순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청도 개학 뒤 일선 학교의 방역 상황과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형제를 통해 퍼질 우려가 큽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생아들 계속 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은 아예 이제 코로나에 처음 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예 영유아들에서 많이 걸리기도 하고 학원을 통해서도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 모르는 채 등교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 질환 유행 시기엔 교실 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사법에 이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 21건으로 늘었는데 대통령실은 야당의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법안의 제2요구안을 제가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먼저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 조항이 추가됐다며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만큼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대통령실은 야당에 잇따른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습니다. 사회적 공감대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희가 무엇이냐며 제2요구권을 또다시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 위법적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희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난 12일 방송사법에 이어 법안 2건에 대한 거부권을 추가로 행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 제의를 요구한 법안은 모두 21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 정상화와 여야 협의가 우선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거부권 행사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는데 윤 대통령은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모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가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이 무섭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의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청년층 부담을 덜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자동 안정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연금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젊은 층이 보험료를 덜 낼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장년층보다 늦추고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혁안이 실행되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화에서 2055년으로 예상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지검은 최근 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계좌 추정용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수사와 관련해 딸 다혜 씨 가족과의 금전 거래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태국 항공사 타이스타제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은 2018년 7월 항공업계 경험이 없는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월 800만 원의 급여와 가족 주거비 등을 서 씨에게 준 것으로 파악되는데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게 간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는 겁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주다가 서 씨가 취직된 이후 지원을 중단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수사의 관건은 서 씨 채용과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사이의 대가성을 입증해낼 수 있느냐입니다. 검찰은 다혜 씨의 돈거래 정황을 들여다보고자 유송아 청와대 전 춘추관장과 주영훈 전 경호처장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중진공 이사장 임명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전 정권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처럼 결론 없이 4년 가까이 이어진 수사를 두고 검찰이 늑장을 부린다거나 전 정권 먼지털이를 한다는 여야 양쪽의 비판이 나오는 상황. 검찰은 이번 영장 발부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조사한 것을 두고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건영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스토킹 수준으로 관련자들을 탈탈 털면서 억지 수사를 4년 동안이나 해왔는데 아직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검찰 측 인사가 한 참고인에게 문 전 대통령을 잡아 넣어야겠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다며 검찰이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놓고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조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전주지검이 다시 회견 내용을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주지검은 스토킹 수준으로 억지 수사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이스타항공 관련 고발장들이 접수된 이후 수사 필요성과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순차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검찰 측 인사가 한 참고인에게 문 전 대통령을 잡아 넣어야겠다고 말했다거나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협박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아무 근거 없이 검찰 수사를 폄훼해서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오늘까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가운데 캐딜락을 제외한 20개 브랜드의 배터리 제조사가 공개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테슬라마저 콧대가 꺾였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전날 안전우선 설계를 했다고 배짱을 부리며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미뤘던 테슬라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의 권고는 물론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하루 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에 판매된 테슬라 전기차에는 한중일 배터리가 모두 혼용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외 완성차 업체 거의 대부분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국산 브랜드 5곳에선 대부분 K배터리를 장착했고 일부 차종과 KG 모빌리티에서만 중국산 CATL과 BYD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수입차 브랜드에서도 아우디, 볼보, 포르쉐 등 한국 배터리를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와 푸조 등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배터리 공개를 미루고 있는 캐딜락 측은 YTN과 통화에서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사에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면서도 정보 공개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배터리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해 다음 달 초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9월 초 정도에 발표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전기차의 배터리에 이 제조사를 표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 9월 초에 발표될 종합대책에 넣어서 정부의 압박 속에 완성차 업계가 두 손을 들었지만 여전히 전기차 화재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방안이 마련된 건 아니라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상승폭과 거래량 증가 추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하지만 올가을부터는 지난 8일 나온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봉 기자입니다. 이른바 88 주택공급 대책이 나온 뒤 처음 발표된 서울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률은 0.32%. 직전 2주 주춤했던 오름폭이 다시 뛰면서 5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성동구는 무려 0.63%나 올라 10년 11개월 만에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강남 11개 구가 0.37%, 강북 14개 구도 0.27% 상승했는데 수도권 전체의 상승률도 0.18%로 커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도 폭발적입니다. 지난 3월 4천 건을 넘어선 뒤 증가 추세는 더 가팔라져 6월엔 7천 건을 돌파하더니 7월 거래량은 이달 말 집계가 완료되면 9천 건을 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과 수도권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지만 아직 과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침체했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회복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추세나 이런 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건지도 사실은 확신이 없어요. 올 초부터 상승세가 시작이 됐던 거고 이제 그게 상승에 대한 기제가 막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었거든요. 문제는 앞으로 상승세가 더 심해질 것인가인데 대출 규제나 세금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의 88 대책이 올 가을부터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가을부터로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그 제도들이 이제 8월, 9월
10월 이런 정도에서 시행 계획들이 있거든요. 만들 거라는 걸 설득을 해서 수요자가 의사결정을 지금 안 해도 되게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더욱이 85제곱미터 빌라 매수자도 무주택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로 비아파트 시장과의 균형 회복도 기대되는데 관건은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얼마나 확실히 실행하느냐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반쪽으로 치러진 광복절 행사 자체도 논란인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상대 원내 전문님 상승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님.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 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이 판을 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네, 제79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그 광복절 경축사를 관통한 대통령의 메시지, 바로 자유와 통일이었는데요. 30년 만에 새 통일관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경축사를 좀 짧게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이번 경축사의 그 통일과 관련한 그 통일 독트린 그리고 광복의 완성은 결국은 통일이다라는 네. 그 화두는 네.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왜냐하면은 2차 대전 말에 일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구소련이 한반도를 이것이 뭐 정치적 편의에 의해서였던 군사적 편의에 의해서였던 38선으로 양분하면서 우리의 분단의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광복은 통일로서 이루어진다, 완성된다라는 대통령의 명제는 예. 저는 공감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3가지 비전, 또 3가지 추진 전략, 7가지 추진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자유가 북녘으로 확장되는 것이 통일이다, 이런 이제 그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북한과의 또 협의체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독트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통 이제 독트린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러니까 일련의 선언이거든요. 예. 그거는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확 잡히는 그런 선언이어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트루만 독트린이라든지 닉슨 독트린이라든지. 예. 근데 내용의 모든 것을 다 담기는 했는데 자유가 북녘으로 확장되는데 지금 북한 정권과 대화를 또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아마 자유가 북녘으로 확장되는 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좀 그 혼선이 있고 좀 더 이 예. 독트린답게
좀 더 명약하고 아주 그 한 번에 딱 알아듣는 그런 독트린을 지금 이제 좀 더 그 세련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나누어진 광복절 행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과의 통일 이전에 대한민국 내부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고민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그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예. 바람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였지만은 북한이 받아들일만 할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저는 이제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선언, 소위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독트린보다 훨씬 후퇴한 반쪽짜리 독트린일 수밖에 없다. 그때 당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강복과 독립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자유가 아니고 자주입니다. 예. 자주.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는 뭐 민족 대단결도 있었고요. 평화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민족 대단결의 논리는 깨어졌다 하더라도 예. 최소한 대통령이 주장하려면 우리는 미국 주장에도 일관되지 않고 예. 일본의 우리 오롯이 우리 아하. 대한민국 혹은 뭐 우리의 입장으로 다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든지 예. 또 국민들과 함께 통일을 노력하겠다든지 그렇게 예. 해야 되는데, 이 자유라는 말은 이미 제가 봤을 때 이제 이종찬 그 강복회장이 우려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48년 이후에 쓰여지는 자유, 즉 미국과 일본과 합쳐지는 자유, 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말하면서 그 반자유, 반통일 세력들은 검은 세력들이고 쓰레기는 아닙니다. 가짜 뉴스 뭐 이렇게 소위 조르아스터교처럼 그 양분시키는 이분법적인 가르마를 타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실은 지금도 생각해 봤을 때 홍범도 장군이 4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소련 공산당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다 안 되는 이런 경직성들을 그대로 나타냈고, 또 하나는 가르치려고 하는 정권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예. 지금도 통일 교육을 시키겠다는, 예를 들면 예. 자유 교육을 시키겠다, 그게 뭡니까? 안보 교육 아닙니까? 예. 사실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북한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광복절 하나도 내부 통합도 안 돼 있는데 지금 통일을 얘기하냐? 예. 뭐 자기 당이라도 제대로 뭐 통합시키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비아냥 그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메시지 자체가 남측 모두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좋습니다. 이제 자유는 한 50번 정도 이제 그 경축사 중에 나왔다고 하고요. 반면에 일본이라는 단어가 광복절 경축사에 2번 나왔다. 이 부분을 두고 사실 일본 언론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일본이 놀랄 정도로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우리의 광복은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아니었습니까? 예. 일본의 그 잔악한 제국주의로부터 우리 스스로 이제 그 독립과 광복에 대해서 79번째 축하를 한 날이 바로 이제 8.15, 이번 8.15였는데요. 예. 일본의 예를 보면은요, 지금 그 패전국으로서 전쟁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 입장을 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그 야스쿠니 신사를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참배하는가 하면 총리가 공물을 바치는 그러한 그 과거의 구태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일본 그리고 한미 동맹의 틀에서 협조하고 또 협력해야 될 파트너이지만 예. 과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반성 없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체를 외면하고 미래로 향하자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설득력을 가질까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일본이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반복하고 변화하지 않는 한
우리도 일본의 과거의 제국주의, 군국주의 만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상기시키고 예.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바쳤는지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예. 이게 바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 지점을 한번 지금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국민의힘 일각에서 그 윤 대통령이 과거사를 언급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와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일본과 어느 정도 유화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좀 희생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언급하는 것도 저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빠진 게 아쉽습니다. 과거사 언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8.15 경축사니까 해방과 광복의 기쁨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피눈물 나는 그 노력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았었겠다라고 네. 생각은 합니다. 예. 하지만 또 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지향점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참 기괴한 일이다라고까지 이제 비판을 했는데 계속해서 정호경 의원께 좀 여쭤보면 이게 지금 김중혁 의원 같은 경우 과거사를 좀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셨나요? 한동훈 대표를 좀 대신한 발언이었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자신의 네. 소신을 얘기한 것인데 예. 아마 한동훈 대표도 유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비단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예. 국민의힘의 상당수 정치인들도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사이를 다시 반목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이게 과거였고 예. 우리가 이런 피땀을 흘렸었고 일본이 이런 그 일들을 자행했었다라는 걸 다 상기하는 것 자체는 예.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이 지금 21세기 백주에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치는데 네. 우리도 그걸 한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다시 틀어질 거라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라는 거는 정신과 마음을 또 이렇게 통합하고 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하는 그런 네. 계기가 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네. 저는 그 김종혁 최고가 누구를 대리한다기보다는 상당수의 국민의힘 왜냐하면 우리 다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얘기한 것 알겠습니다.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영재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미 우리는 일본을 앞질러 가고 있다. 그런 자신감까지는 좋습니다만은 네. 만에 하나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지가 있다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여당 내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제 김종업 그 최고위원이 뭐 이렇게 대통령의 독트린에 대해서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다. 네네네. 사실은 뭐 호응할 수가 없죠 내용적으로. 예. 이제 한편으로는 그것이 북한의 처지이기도 합니다만은 내용이 너무 조야하다, 조악하다라는 느낌도 들 수 있어요. 이미 안 할 걸 알면서 던지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대통령의 독트린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안 받아주는 것도 못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 가지고도 이렇게 논란인데 사실 이전에 논란은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광복절 경축식 자체가 이제 둘로 갈라졌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 행사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강원도하고 네. 또 뉴욕에서 비슷한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또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러모로 이제 반성하고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독립기념관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제가 느낀 점은 너무 광복회가 문정부부터 지금 이 정부에 이르기까지 네. 자기도 모르게 너무 좌클릭화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전후사를 인식함에 있어서 너무 긴구 혹은 어떤 좌파적 인식들이 일반화된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자면 이승만 그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네. 그냥 이제 부정선거하고 도망간 사람으로만 평가되지 못했던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좀 균형을 잡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독립기념관장이 그렇게 뉴라이트 같지는 않아요. 이제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독립기념관의 이사라든지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전히 옛날에 대한교과서 만들었던 뉴라이트 계열이거든요. 예. 이런 갈등들을 대통령부터 광복회가 한 발씩 물러나면서 조금 더 대화의 지점들을 만들어 갔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논란의 중앙에 있는 김영석 관장. 지금 여권에서도 그 김영석 관장 자진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자진 사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형석 관장이 본인 스스로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이전에 다른 역사 관련 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아마 그 독립운동을 한 후손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뉴라이트의 사조를 지금 그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혹과 그다음에 네. 그런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인사들이 일부 들어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네. 또 김영석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의 책에서는 뉴라이트의 그런 기조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몇몇 발언은 상당히 그 오해하기에 충분한 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 김영석 관장이 뉴라이트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자체로 지금 사회가 양분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수습할 것인가? 제가 볼 때 이것도 역시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광복회 회장께서 독립기념관장으로 그 추천했던 인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복회장 스스로 자기도 그 제안을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양쪽에서 자신들의 어떤 초이스를 철회한 상황에서 좀 더 그 독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인물을 한번 찾아보는 것으로서 문제의 솔루션을 찾아보면 어떨까? 김영석 교수가 뭘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또 개인적으로 억울함을 지금 표출하고는 있으나 지금 중요한 거는 김영석 교수가 독립기념관장직을 유지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이렇게 쪼개진 민심을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양쪽의 주장을 철회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사학가들이 그렇게 많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많은데 아무렴 독립기념관장 할 분이 없겠습니까? 새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그건 제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렇게밖에 풀 수 없다. 방법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이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면서 첫 제안자였죠. 한동훈 대표를 압박을 했습니다. 여당은 또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지금 민주당이 불과 얼마 전에 훨씬 더 강화된 특검법안을 이미 내놨잖아요. 이제 얘기한 것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그런 내용이 충실하게 담긴 또 우리의 제안까지 충실히 반영한 특검법안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볼 일이지만. 네, 민주당은 지금 이제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된 더 강화된 세 번째 특검안을 내놓은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바로 또 제3자 특검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의 속내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이미 실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특검안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푸시를 했었어야 됩니다. 우리 특검법안이 이건데 제3자 특검법안 말씀하셨으니까 기다려야겠다. 합의점을 찾아보자. 그리고 표결로 안 갔어야죠. 이미 표결로 가서 두 번째 안도 폐기된 상태에서
더 센 안을 내놓고 거리가 더 멀어졌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뭐 한동훈 대표는 더 이상 이렇게 더 강화된 지점에서 제3자 특검 법안을 내놔야 될지는 모르겠다. 지금 신동욱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런 의미에서 좀 민주당이 실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그럼 오케이 좋다. 그러면은 그거 받고 제보 공작도 역시 포함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이 계속 꼬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니네들이 받을 수 없는 걸 하나 또 내놓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 대표가 사실상 특검을 거부할 명분을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도 얘기를 하던데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3자 추천 특검을 받아들일 입장으로 그 유연성을 민주당이 보임으로써 공이 지금 국민의힘에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실 제보 공작 의혹 그 부분 그러니까 김모 변호사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공익 제보자로 본인이 또 이제 그 소위 자신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정체성을 조금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제3자 추천 특검까지 받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특검을 안 받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서야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에 있어서 가장 곤란한 것이 민주당이 제3자 추천 특검을 받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까지 받겠다 그러면 실제로 그리고 이거는 국민적 그 의혹이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엇이 진실인지 그러니까 최상병의 죽음과 관련해서 외압 여부와 함께 과연 그 김모 변호사의 그 소위 공익 제보라는 것이 공작이었는지 아니면 진정성이 있는 순수한 제보였는지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또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서로 공을 던지듯이 또는 받듯이 계속해서 공방만 벌이는 것은 아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서 제보 공작 오케이 그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했을 경우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친윤계에서는 아까 신 의원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게 모든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하자는 게 이제 원칙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떡하게 이런 절차 자체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공은 한동훈 대표가 오롯이 떠안는 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 내에서 친윤계와 대통령실에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당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한 얘기를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여론도 얘기하고 또 안보를 강조하는 정당이고 보훈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는 그 소명은 한동훈 대표에게 남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요것도 계속 앞으로 논란 속에서 또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요.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광복절 전날이었었죠.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의 뜻을 나타냈는데 자,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아무래도 이제 전현희 의원이 사실은 이제 그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서 적절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유감 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권익위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법사위가 아니고 사실은 정무위원회예요. 그리고 그날은 검사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인의 어떤 발언을 요청하면서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일어서서 큰 몸짓으로 살인자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매우 지극히 개인적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누구나 알듯이 개인적 의도라고 하는 것은
이현주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사실은 6등, 7등, 지금 5등, 전당대회 6등 예, 네. 아주 맞붙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강성 당원들을 위해서 또 여론조사가 남아 있고 서울 투표가 남아 있는 이 시점에서 네. 경기도에는 아마 이현주 의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서울에는 좀 다소 전현희 의원이 유리하다 하더라도 예. 조금 더 그런 어떤 갈급한 부분에 대한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장면 이전에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살인자 발언까지를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은 묻혀 있었는데 예. 다시 이 법사위 발언 때문에 다시 재해고되는 부분이 있어 네.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의 뜻을 표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그 전현희 의원이 직접 공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사실상 그 전현희 의원은 거부를 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기가 왜 그런 격한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뭐 SNS에 글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사과는 안 했는데요. 네. 본인이 직접 공개 사과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네. 권익위의 결정이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네. 국회의 장에서 아무리 정해 중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살인자라는 막말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즉 네. 국회의원의 자질과 국회의 품격, 대한민국 국회의 격에 관한 문제예요. 네. 그 격을 몇 단계 추락시킨 장본인이 전현희 의원입니다. 예. 예를 든다면 이걸 가지고 또 그 민주당 내에 옹호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요. 오바마 대통령 때 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 의원이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예. 거짓말, 살인자라는 표현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미국의 민주당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오바마 소속 네.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자당의 그 거짓말장이라고 한 그 의원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아하. 사과를 했어요. 예. 거의 퇴출되기 일보 직전에 겨우 목숨을 살린 그러니까 정치적 목숨을 말씀드리는 거짓말쟁이라는 거거든요. 발언 하나. 그런데 이거는 거짓말쟁이의 수준을 넘은 예. 살인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고 이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왜 이런 격한 발언에 원래 나는 모범생이었는데요. 고인의 애달프고 안타까운 희생 때문에 그랬다고 이게 어떻게 변명이 됩니까? 그렇다면 예, 의원님도 그러면은 개인적인 다른 이해관계, 다른 계산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이 발언에?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 본인이 자초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병주 의원이 최고위원 나서면서 국민의힘 의원한테 정신 나간 국민의힘 해가지고 그 소위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견인했다라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그런 빌미를 자초하고 그런 곡해를 하도록 자초했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해석 이전에 이런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통렬히 반성하고 알겠습니다. 사과하는 게 맞아요. 전현희 의원이 이제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막말 때문에 지금 이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향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사석에서의 발언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정면 돌파의 의지인가요? 정면 돌파의 의지이기도 하고 본인은 어떤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한 고언이다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그 이재명 대표와 김두관 후보 간에 그 일반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당심에서는 거의 9대1로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차이가 전혀 안 난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일반 여론조사 30%에 있어서 그 말하자면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포션 이 자기한테 조금 유리할 수 있다. 남아있는 그 여론조사 30%의 비중 속에서의 어떤 계산 그리고 또 서울 지역에서의 어떤 그 서울이 아무래도 이제 좀 또 정봉주 후보한테는 이로운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 뒷심을 발휘해 보자라는
계산 노림수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뭐 물잔에 물은 억지러졌다고 보여지고요. 예. 아무리 해도 본인이 어떻게 하려고 돌파를 하려 해도 돌파를 하기 어려운 지점인데 알겠습니다. 다만 이미 투표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5등, 6등 이렇게 밖으로 나가기도 어려운 그런 시점이 절대 떨어질 아닌가. 일은 없는 그런 네. 상황에서 강경 발언을 계속 이어간다 그렇게 보시는 건데 네. 그러면 근데 지금 오늘 그 SNS에 또 이런 얘기를 계속 썼어요. 최고위원이 되면 명파리 척결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게 전당대회 이후에도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발언이나 태도나. 네. 예.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또 이제 더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김어준 씨는 이걸 정봉수 후보를 또 지원하거든요. 김용민 그 낙검수의 김용민 씨는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럼 뒷배경이 있는 건가라는. 근데 벌써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는 세력이 있는 건지 그런 그 심리에 대해서 예. 하나의 소구력 있는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건지 예. 뭐 그런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예. 불안감, 너무 일극체제의 위기를 얘기하는 사람에 대한 접근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당대회 이후. 저는 참 서글픈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전부 친명이에요. 전부 네. 친명이었는데 그래도 김민석이 1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그 당대표 후보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보는 것도 서글프고요. 더군다나 정봉주 후보는 수박이라는 조를 본인 스스로가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친명파리의 아주 그 앞장섰던 사람인데 예. 서운하다 인간적으로. 그런데다 지금은 여론조사만 남았으니까 내가 차라리 인정하는 게 내가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 나 섭섭했고요. 내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말도 해서 이제 와서 그런다는 것도 참 서글프고요. 서글픈 네. 김에 전현희 의원이 정말 지금 5등이 누가 될 것인가를 지금 이현주 네. 하고 둘이 지금 이제 막 다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정말 입에 담기도 참 그런 어려운 그 용어를 씀으로써 예. 내가 오바를 하면은 소위 그 강성 지지자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계산을 했다고 사람들이 해석하잖아요. 네. 그 해석을 저도 하면서도 참 서글픈 한국 정치의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된다라는 게 진짜 알겠습니다. 서글퍼요. 예, 이틀 남았습니다.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어떻게 끝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서울 강남의 한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이 귀가 조치를 도와주던 파출소 직원을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새 경찰청장이 취임한 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 관내에 있는 파출소. 지난 14일 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이곳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 A씨가 술에 너무 많이 취했다며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나간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A씨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겁니다. 파출소 직원들은 A씨를 귀가 조치하기 위해 직업과 이름 등을 물었는데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옥신각신 언성을 높이던 A씨. 결국 파출소 직원 3명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랄지 이런 것도 다 그래도 얘기가 좀 사건이 어쨌든 있었던 곳이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할 수가 없는 점을 이해를 시켰어요. A씨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습니다. 앞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물론 신임 조지호 청장도 서울청장이던 시절 음주 모임 등 현장에서 일탈을 경계해달라고 수차례 주문했던 상황. 하지만 신임 경찰청장 취임 나흘 만에 이 같은 내부 비위가 알려지면서 기강을 다잡겠다는 지도부의 경고는 그저 말뿐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지난 5월 YTN이 단독 보도했던 삼성전자 직원의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2명의 피해자 중에서 1명이 처음으로 언론에 직접 나서서 자신의 피해 상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먼저 YTN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 직원 2명이 작업 중에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손 상태를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처음 병원을 찾은 날에는 손이 조금 부은 상태였는데 한 달 뒤에 찍은 사진에서는 오른손 피부가 이미 상당 부분 괴사된 상태입니다. 피해자 이용규 씨는 X선에 의해 관절과 뼈까지 피폭된 상태라 손가락을 구부리는 등의 움직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할 수 있는 치료를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피부 재생 치료를 일단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뼈가 아마 못 버틸 거라 절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 씨는 사고 당시 엄청난 양의 방사선 피폭을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오른손은 확실하게 들어갔고 10초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네. 오른손에 지금 피폭된 수치가 94시버트의 최대 맥시멈이 123시버트고 최소 미니멈이 68점 몇 시버트가 나왔어요. 또 사고 당일 바로 피폭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해당 기계에서는 방사선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인터락이 있어 당연히 방사선이 차단될 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락이 걸려 있는 건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엑스레이가 꺼질 줄 알고 그렇게 작업을 했었던 거거든요. 인터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터락이 안 꺼졌고 그래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당한 거거든요. 이 씨는 현재 산재는 인정받은 상태이며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사건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호영입니다. 오늘 저녁 7시 40분쯤 경기도 용인시 구갈동의 도로에서 주차된 테슬라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기차 구조적 특성상 소방당국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이 완전히 잡히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가 광복절 당일 일본 국가가 나오는 오페라와 엉터리 태극기 방송으로 논란을 산 데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KBS는 공식 홈페이지에 대국민 사과문을 올린 데 이어서 오늘 임원회의를 통해서도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민 사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 불쾌감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는 이번 논란으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부사장 주재의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단체가 공영방송인 KBS를 장악해 친정권, 친일 방송으로 전락시켰다며 박민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언론 장악 저지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민 사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정권에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광복절 새벽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방송된 것과 관련해서는 방송 프로그램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내부 시스템이 망가진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안티몬이라는 준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를 예고했습니다. 배터리나 반도체, 태양광 패널 소재로 수요가 높아지면서 최근 가격이 2배나 뛴 희소 광물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배터리나 반도체,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희소광물 안티모니.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핵무기 제조와 같은 군사용으로도 널리 활용되는 준금속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다음 달 15일부터 안티모니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相关政策不针对任何特定国家和旨在更好维护国家安全、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 중국은 최대 안티모니 채굴 국가로 지난해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에 달하는 48%를 차지했습니다. 안티모니는 전략 광물로서 최근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안티모니 수입의 63%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발표될 미국의 대중 AI 반도체 추가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비치는 대목입니다. 내달 1일부터 미국이 오커스 동맹의 군사 수출 허가 면제를 시행하는 것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We share with Australia a vision for a free, open, and secure Indo-Pacific. This includes our breakthrough AUKUS partnership with our UK allies.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74%로 미국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체 소재나 수입처를 다변화할 수 있다며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희소 광물 등에 대한 중국의 수출 규제는 5배 이상 늘어 13,000건을 넘겼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중화권 피해자 20여 명 가운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418명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상하이 사범대 중국 위안부 연구센터가 30년 넘는 조사 끝에 최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센터의 쭈스량 소장은 일본은 패전 후 방대한 증거 자료를 파기했다며 이 조사는 일본이 감추려고 하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원전 주변 해수와 방류 전 오염수에 대해 독자적 시료 채취를 요구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이 지난달 26일 라오스에서 열린 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에게 오염수 관련 시료 채취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중국이 단독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행위가 국가 주권과 연관돼 있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열흘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전황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도 치열합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킨 서방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방어 목적으로 무기를 지원한 미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공격한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민간인 대피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공세 작전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 영토로 35km 진격해 82개 마을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요충지 수자 지역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Також генерал Сирський доповів про завершення звільнення міста Суджі від російських військових. І там зараз створюється українська військова комендатура. 하지만 러시아는 잠시 빼앗겼던 쿠르스크 일부 지역 마을들을 되찾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수자 지역도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장악하진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이번 공격은 침략이 아닌 테러라며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킨 서방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진격이 계속되면서 방어 목적으로만 무기를 지원해온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Nothing has changed in terms of our policy. So the policy that we set out from the beginning and allowing those counterfire measures to take place around that Sumy area, nothing's changed on that. 이런 가운데 격전 중인 동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더욱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박이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러시아 본토 기습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의 부인 율리아 나발라야가 러시아 당국의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당국이 나발리의 사인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발라야는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나발리가 사망 당시 수감돼 있던 시베리아 최북단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의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3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지난주에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협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했던 안세영 선수가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SNS에 불합리한 관습이 바뀌길 바란다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보도에 허재원 기자입니다. 안세영은 지난 5일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협회를 향한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틀 뒤 귀국장에서는 말을 아끼며 상황을 예의주시해왔습니다. 아직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안세영은 작심 발언 후 열하루 만에 SNS를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의 SNS에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꿔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각 선수가 처한 상황과 구체적인 부상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해 크게 실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협회가 변화의 퀴를 진 만큼 더는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안세영의 입장은 배드민턴협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시점에 맞춰 공개됐습니다. 내부 인사 2명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 협회 진상조사위원회는 김학균 총감독을 비공개로 불러 국가대표 선수단의 부상관리와 국제대회 참가 시스템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협회의 진상조사위 구성에 대해서도 절차 위반이라며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협회 정관상 각종 위원회 설치는 이사회를 거쳐야 하고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만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YTN 허저원입니다. 배드민턴협회가 지난해 요넥스와 계약할 때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진행해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당시 계약 상황을 비롯해 협회 자금줄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요넥스는 지난해 2월 배드민턴협회와 2027년까지 4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년 290만 달러를 내는 대신 국가대표 라켓과 옷, 신발을 독점하기로 한 겁니다. 나라장터와 협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했던 기존 경쟁 입찰 때와 달리 수의 계약이라 뒷말이 나왔습니다. 경쟁업체 빅터는 사전에 3차례 공문으로 입찰 의지를 전했고 심지어 더 비싼 연 350만 달러를 제의했다면서 기회조차 없어 낙담했다고 전했습니다. 협회와 체육회, 국민신문고와 법원까지 두드렸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협회는 빅터가 불명확한 사유로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 적이 있고 선수 기량을 극대화할 품질이 선정 기준이었다며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적용받는다고 당시 답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후원 계약을 포함해 협회 자금줄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요넥스에서 셔틀콕 30%를 추가로 받는 일종의 페이백 합의를 맺어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체육계의 전문성, 자율성을 존중했다면 이젠 회계 투명성 강화가 초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철저히 공개되고 외부로부터 감시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엄밀히 봐서 안 되는 거는 환수를 받을 거고 우리가 위탁받아서 국민의 돈을 가지고 쓰는 건데. 정부는 체육회를 거치는 현재 예산 분배 체계를 문체부가 직접 종목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일반인이 협회에 소액 기부하고 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재원 확충 방안도 고심 중입니다. 가뜩이나 체육회와 일촉즉발 갈등 속에 문체부가 약한 고리인 돈줄을 겨냥하면서 양측의 기싸움은 최고조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시원한 발차기로 파리올림픽 태권도 금메달을 목에 건 박태준 선수가 YTN을 찾았습니다. 방송도 경기만큼이나 유쾌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발차기까지 시범을 보인 생생한 방송 나들이 모습을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속이 뻥 뚫리는 금빛 발차기를 선보인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박태준이 YTN을 찾았습니다.
귀여운 얼굴에 순박한 웃음까지 도복을 벗으면 앳된 20살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폐막식 기수까지 임무를 다하고 파리에서 귀국한 지 사흘째. 피곤한 기색도 없이 생방송도 능숙하게 해내고 쏟아지는 관심도 부담 없이 받아들입니다. 부담이라기보단 다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거니까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감사히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윙크 세리머니는 물론 상대 선수를 얼어붙게 한 돌려차기도 스튜디오에서 선보였는데 가공할 높이에 앵커들의 찐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금빛 발차기 사주시죠. 이게 높이 자체가 좀 상상 이상입니다. 올림픽 경기 직전에도 긴장보다는 설렘을 느꼈다는 박태준. 이렇게 멋진 시합장에서 뭔가 또 다시는 시합을 뛸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설레고 또 이런 시합장에서 나를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재밌겠다고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즐겨 듣는 음악 속 가사처럼 박태준이 파리올림픽에서 선보인 금빛 발차기는 본인뿐 아니라 전 국민의 소중한 한 페이지로 남았습니다. 선수 생활하는 동안 가장 옆에서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들에도 항상 옆을 지켜주시고 뒤에서 뒷바라지 든든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박태준은 부모님에게 보낸 영상편지도 발차기만큼이나 거침없이 하지만 묵직하게 전달하며 방송국 나들이를 마쳤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을 보좌할 국내 코치진이 확정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박건하 전 수원 삼성 감독, 김동진 홍콩키츠 감독 등 김진규 FC서울 전력강화실장을 대표팀 코치로 선임했습니다. 지난 6월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를 때 대표팀에 합류했던 양영민 골키퍼 코치와 이재용, 정현규 피지컬 코치도 합류했습니다. 막바지 협상 중인 외국인 코칭 스태프는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4 보령컵 국제요트대회가 전 세계 11개 나라 175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개막해 사흘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세계요트연맹의 공인을 받아 치러지는 제270 종목에서 각국 선수들의 수준 높은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소년 선수들은 옵티미스트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대회 기간에는 요트 체험 교실이 운영되고 패밀리 요트와 카약, 바다 생존 수영 등의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정말 무더운 나날의 연속입니다. 한낮에는 찜통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인데요. 맞아요. 오늘 서울은 26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며 열대야 연속일수 역대 1위를 경신하기도 했잖아요. 네, 주말인 내일도 열대야 신기록 행진은 멈추지 않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7도로 27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한낮에는 3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곳곳에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절기처서잖아요. 네, 절기처서에는 더위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이 온다고 하는데 올해는 처서 매직도 통하지 않네요. 맞아요. 열대야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침구 색깔을 바꾸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연을 상징하는 초록색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흥분을 가라앉히는데요. 밤에는 이 부교감 신경이 활발해져야 낮에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노곤해지면서 잠에 쉽게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노란색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깊이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파란색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체온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어 숙면에 좋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민지, 신미림이었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